혹시 주변의 사소한 일에도 금세 화를 내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혹은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화를 내고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 우리 일상에서 한 번쯤은 겪어봤을 겁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을 마주했을 때 대부분 당황하게 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고 자칫 그들의 화에 휘말리게 되거나 상황을 더 악화시킬까봐 지나치게 양보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대처하면 결국 여러분만 더 지치고 힘들어집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더 이상 이런 상황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도록 화를 잘 내는 사람들과 대처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들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비법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우선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의 특징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효과적인 대처법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첫 번째, 작은 일에도 과도하게 반응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람을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 친구와 평소처럼 대화를 나누다가 가볍게 농담을 했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얼굴이 붉어지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은 속으로 이게 그렇게 화낼 일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마치 큰 공격을 받은 것처럼 반응하죠. 이런 사람들은 보통 작은 문제도 자기 존재를 위협하는 일처럼 느낍니다. 자존심이 조금이라도 상처받는 순간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이 과도하게 발동하면서 화를 내게 되는 거죠. 그들의 화는 일종의 방어 기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어 기제가 과격해서 주변 사람들까지 지치게 만들죠. 두 번째,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고 남에게 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약속 장소를 찾다가 친구가 길을 잃었을 때 너가 제대로 알려줬어야지 라고 화를 내는 경우죠. 사실 그들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면 자존감이 무너질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남을 탓하며 자신을 방어하려는 거죠. 세 번째, 감정 기복이 심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가족 모임에서 다 같이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누군가의 한마디에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졌던 적. 이런 사람들은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요. 방금 전까지 웃고 있다가도 작은 자극에 크게 흔들리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폭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통제 욕구가 강합니다. 모든 것을 자신이 계획한 대로 통제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안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가족들이 그들의 계획과 다르게 행동하면 왜 내 말대로 안 해? 라며 갑자기 화를 내죠. 이 사람들은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통제권을 잃는 순간 자신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끼고 화를 냅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을 대처하는 방법.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사람들과 마주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은 간단하지만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1. 진정해라는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화가 난 사람에게 진정해라는 말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이런 경험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더 크게 화를 내는 경우요. 진정해라는 말은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과장된 것처럼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내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진정하라고 하네라고 생각하며 더 반발하게 되죠. 대신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인정하고
그 감정을 풀어낼 수 있도록 대화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너를 화나게 했다면 미안해. 그 부분을 좀 더 이야기해 줄래? 라고 말해보세요. 이 한마디는 상대방이 존중받는다고 느끼게 만들고 감정을 가라앉힐 기회를 줍니다. 말없이 자리를 떠나지 마세요. 화가 난 사람과 계속 대화를 시도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죠. 하지만 이때 중요한 건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뜨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없이 떠나는 행동은 상대방에게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조금 감정적인 것 같아. 잠시 시간을 갖고 차분해지면 다시 이야기하자. 이 말은 상대방에게 진정할 시간을 주면서도 대화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님을 분명히 전달합니다. 3. 감정을 환기시키는 질문을 던지세요. 화가 난 사람에게 효과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같은 질문이요.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심리적으로 큰 효과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되돌아보게 만들어 감정의 폭발을 잦아들게 합니다. 그 순간 상대방은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났지? 라며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죠. 4. 경계를 분명히 설정하세요.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조건 공감만 하다 보면 자신의 감정이 무시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말하세요. 내가 화나는 건 이해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나도 힘들어. 이 말은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상대방도 이 말을 들으면 더 이상 선을 넘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5. 감정을 인정한 뒤 해결책을 함께 찾아보세요. 마지막으로 상대의 감정을 인정한 뒤에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 마감이 늦어져 동료가 화를 냈을 때 내가 걱정하는 부분을 이해해.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보자라고 말해보세요. 이 말은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방향을 제시합니다. 상대방도 자신의 감정이 인정받았다고 느끼면 더 나은 대화를 이어가게 될 겁니다. 오늘은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소통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차분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젊었을 때는 도박을 전혀 하지 않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도박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심심해서 친구 따라 한번 갔을 뿐인데 어느새 습관이 되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소일거리로 가볍게 시작한 도박이 시간이 지나면서 삶의 중심이 되어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몇천 원, 몇만 원을 걸던 것이 어느 순간 수백만 원이 되고 결국 가족과의 관계까지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년의 도박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삶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수록 도박에 더 쉽게 빠지게 될까요? 외로움 때문일까요? 경제적인 불안 때문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재미 때문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노년의 도박에 빠지는 이유와 그 심각성, 그리고 빠져나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도박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노년의 도박에 빠지지 않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노년의 도박에 빠지는 첫 번째 이유인 외로움과 무료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누구나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외로움이 도박으로 이어지는 걸까요? 도박에 빠진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합니다. 친구가 하길래 한번 따라가 보거나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간단한 게임을 해본 것이 시작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횟수가 늘어나고 걸리는 돈의 금액도 커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재미로 했던 것이 어느 순간 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재미가 아니라 돈을 따기 위해 도박을 하게 됩니다. 돈을 딸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생기면 도박을 끊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인 불안이 커지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돈을 따면 계속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도박은 결코 돈을 따게 놔두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돈을 잃으면 본전 생각에 더 많은 돈을 걸게 되고 빠져나오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도박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삶을 파괴할 수 있는 강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년의 도박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 외로움과 무료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박이 아닌 다른 취미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도박에 빠지게 됩니다. 퇴직 후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인간관계입니다. 직장에서는 매일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지만 퇴직 후에는 그런 기회가 줄어듭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족이 있다고 해도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어 부모를 찾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친구들도 건강이 나빠지거나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만남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없거나 자녀들과 멀리 떨어져 사는 경우 외로움은 더욱 커집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우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지만 갈 곳이 없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결국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을 찾게 되고 도박장은 그런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공간입니다. 도박장에서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잠시나마 외로움을 잊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느낌만으로도 심리적인 위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자주 가게 됩니다. 하지만 도박장에서는 결국 돈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인간관계도 돈을 잃고 따는 것에 따라 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분들이 무료한 시간을 채우기 위해 도박을 시작하게 될까요? 퇴직 후 하루 종일 시간이 많아지지만 이를 의미 있게 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바쁘게 생활했지만 퇴직 후에는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미 생활이 없는 사람들은 무료한 시간을 채울 방법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가볍게 산책을 하는 것으로는 무료함을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날이 반복되면 점점 더 무기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친구들과 만나려고 해도 서로 사는 곳이 멀거나 건강이 좋지 않아 자주 만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흥미를 느낄 만한 것을 찾게 되고 도박이 하나의 대안처럼 다가옵니다. 도박장은 낮에도 문을 열고 있으며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높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해 가지만 점점 도박이 생활의 일부가 됩니다. 특히 한 번이라도 돈을 따보면 도박을 계속해야 할 이유가 생깁니다. 따는 날보다 잃는 날이 많지만 사람들은 잃은 기억보다 딴 기억을 더 강하게 떠올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도박이 무료한 시간을 채워주는 유일한 방법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결국 도박이 새로운 일상이 되면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도박이 일상의 일부가 되면 그만두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처음에는 심심해서 시작한 도박이 점점 습관처럼 자리 잡게 됩니다. 도박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친숙해지면서 도박을 하지 않는 시간이 더 외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도박장을 찾게 되면서 도박이 하나의 일상이 됩니다. 돈을 땄을 때는 더 많은 돈을 따기 위해, 돈을 잃었을 때는 본전을 찾기 위해 도박을 멈출 수 없게 됩니다. 점점 더 큰 돈을 걸게 되고 손실이 커질수록 빠져나오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도박을 하지 않으면 허전하고 불안한 느낌이 들어 다시 도박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도박을 하면 잠시나마 현실의 걱정을 잊을 수 있지만 결국 경제적 손실로 인해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소홀해지고 인간관계가 점점 더 단절됩니다. 결국 도박이 인생의 중심이 되어버리고 다른 일에는 흥미를 잃게 됩니다. 도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도박을 대체할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도박을 해온 사람들은 다른 취미를 찾는 것 자체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착각이 도박을 끊기 어렵게 만드는 걸까요? 도박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는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몇천 원, 몇만 원 정도는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가볍게 도박을 시작합니다. 이 정도는 잃어도 괜찮아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도박은 한 번 하게 되면 점점 더 큰 금액을 걸게 되는 속성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재미삼아 소액을 걸다가 한 번이라도 돈을 따게 되면 심리가 달라집니다. 이 정도면 꽤 괜찮네. 다음에도 따면 용돈 벌이가 될 수도 있겠어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도박은 잃을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결국 돈을 잃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한 번이라도 잃으면 다음에는 딸 수 있을 거야라는 심리가 작용하면서 다시 돈을 걸게 됩니다. 결국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했던 것이 점점 더 큰 돈을 걸게 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도박은 항상 더 큰 금액을 걸도록 유도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잃으면 본전을 찾으려고, 따면 더 많은 돈을 벌려고 계속 도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도박이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빠져나오기 어려운 늪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왜 한 번이라도 돈을 따면 더 빠져들게 될까요? 도박에 빠지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한 번이라도 돈을 따본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소액을 걸었는데 우연히 큰 금액을 따게 되면 도박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운이 좋은가 봐. 이거 생각보다 쉬운 거 아닌가? 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도박은 절대 쉽게 돈을 따게 해주지 않습니다. 카지노나 도박장은 기본적으로 참가자가 돈을 잃도록 설계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딴 돈은 결국 다시 도박장에서 잃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돈을 따본 사람은 그 기억이 강하게 남아 계속 도박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따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돈을 걸게 됩니다. 문제는 도박을 하다 보면 따는 날보다 잃는 날이 훨씬 많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뇌는 잃은 기억보다 딴 기억을 더 강하게 기억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결국 이전에도 땄으니까 이번에도 딸 수 있어라는 착각 속에서 도박을 반복하게 됩니다. 한 번의 승리가 도박 중독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박장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돈을 따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까요? 도박장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돈을 잃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돈을 따는 곳이라면 도박장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도박장은 사람들에게 돈을 딸 수도 있다는 희망을 심어줍니다. 처음에는 일부러 돈을 따게 해주면서 도박의 재미를 느끼도록 유도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더 큰 금액을 걸게 만들고 결국 돈을 잃게 만듭니다. 잃으면 본전을 찾고 싶어지고 따면 더 따고 싶어져서 계속 돈을 걸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도박장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돈을 잃도록 만드는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실제로 도박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하지만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예외적인 존재라고 착각합니다. 나는 다를 거야. 내 전략이 있으니까 따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도박에서 장기적으로 이길 확률은 거의 없다는 것이 수많은 사례로 증명되었습니다. 결국 도박을 계속하면 잃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도박은 왜 이렇게 강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도박이 중독성이 강한 이유는 뇌의 보상 시스템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도박을 하면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됩니다. 도파민은 우리가 기쁨이나 보람을 느낄 때 나오는 물질로 도박을 할 때 강하게 분비됩니다. 이 때문에 도박을 하면 마치 흥분제나 마약을 한 것처럼 짜릿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한 번이라도 돈을 따면 그 짜릿함이 더 강하게 기억됩니다. 이 기분을 다시 느끼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면서 도박을 반복하게 됩니다. 문제는 도박을 하면서 잃을 때도 도파민이 분비된다는 점입니다. 돈을 따는 것이 아니라 돈을 걸고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 자체가 중독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돈을 따든 잃든 계속 도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도박을 해야만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도박을 하지 않으면 무기력하고 우울해지며 일상에서 흥미를 잃게 됩니다. 결국 도박이 일상이 되고 빠져나오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왜 돈을 잃어도 계속 도박을 하게 되는 걸까요? 도박에서 가장 위험한 심리는 본전 찾기입니다.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했지만 한 번이라도 돈을 잃으면 심리가 달라집니다. 이번에는 꼭 본전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계속 돈을 걸게 됩니다. 잃은 돈을 되찾겠다는 집착이 생기면서 도박을 멈출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도박장은 결코 돈을 따게 놔두지 않습니다. 계속 돈을 걸면 걸수록 점점 더 많은 돈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다음에는 이길 거야라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심리를 도박자의 오류라고 부릅니다. 도박자의 오류란 과거의 패배가 미래의 승리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착각하는 심리입니다. 하지만 도박은 완전히 확률에 의해 결정되며 이전 결과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전을 찾겠다는 생각에 도박을 멈추지 못하고 점점 더 큰 돈을 걸게 됩니다. 결국 빚을 내면서까지 도박을 하게 되고 삶이 무너지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빠진 도박에서 왜 스스로 벗어나기가 어려울까요? 도박에 빠진 사람들은 처음에는 여유 자금으로 도박을 합니다. 하지만 돈을 잃게 되면서 점점 더 많은 돈을 걸게 됩니다. 결국 생활비를 도박에 쓰게 되고 돈이 부족하면 빚을 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돈을 잃으면 더 이상 빌릴 곳이 없어집니다. 결국 사채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게 되고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도박을 해서 빚을 갚겠다는 생각에 더 많은 돈을 걸지만 결과는 더욱 나빠집니다. 빚이 쌓이면 쌓일수록 정신적으로도 압박을 받게 됩니다. 가정 불화가 생기고 인간관계가 끊어지면서 점점 더 깊은 나락으로 빠집니다. 도박을 끊고 싶어도 이렇게 된 이상 도박으로라도 빚을 갚아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도박이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삶 전체를 지배하는 위험한 중독으로 변하게 됩니다. 도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부의 도움과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도박을 끊고 건강한 삶을 되찾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퇴직 후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정기적인 월급이 사라지고 연금이나 저축한 돈으로 생활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연금만으로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소득은 일정하다 보니 경제적인 불안이 커집니다. 이런 불안감 속에서 도박이 하나의 기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한 번만 크겠다면 경제적인 걱정을 덜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누가 도박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더 혹하게 됩니다. 하지만 도박은 단기적으로 돈을 딸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돈을 잃게 되는 구조입니다. 한 번 딴 경험이 있으면 이번에도 될 거야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연금을 아껴 쓰는 것보다 도박으로 돈을 불려보려는 심리가 작용합니다. 하지만 도박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오히려 도박을 하면서 재산을 더 빠르게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도박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빠져드는 걸까요? 도박을 시작하는 또 다른 이유는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내 친구는 카지노에서 몇백만 원을 땄다더라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실제로 도박을 한 사람 중에는 단기간에 돈을 번 경험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박으로 돈을 잃은 사람들은 자신이 잃었다는 사실을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박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돈을 딴 사람들만 보면서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도박장은 누군가가 큰 돈을 따는 모습을 보여주며 다른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딴 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게 됩니다. 친구가 돈을 땄다고 해서 본인도 딸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도박장에서 돈을 따는 사람은 극소수이며 대부분은 결국 손해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내 차례가 올 거야라는 생각으로 계속 도박을 하게 됩니다. 주변에서 도박을 권유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면서 점점 더 깊이 빠지게 됩니다. 결국 도박을 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까지 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박이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주기는커녕 더 큰 문제를 만든다는 사실을 왜 깨닫지 못할까요? 도박을 시작할 때는 돈을 벌기 위해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도박을 하면 할수록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잃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도박장은 절대 손해보는 구조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참가자들이 돈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박을 할 때는 돈을 따는 순간이 강하게 기억에 남아 다시 도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따는 것보다 잃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손실이 커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여유 자금으로 도박을 했다가 점점 생활비까지 도박에 쓰게 됩니다. 생활비가 부족해지면 결국 빚을 내면서까지 도박을 하게 됩니다. 빚이 늘어나면 도박으로 빚을 갚아야 한다는 강박감이 생기면서 더 깊이 빠집니다. 결국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 큰 재정적 위기를 맞게 됩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악화되고 인간관계도 끊어지면서 더욱 고립됩니다. 이렇게 되면 도박을 끊고 싶어도 스스로 벗어나기가 어려워집니다. 도박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박에서 벗어나고 건강한 삶을 되찾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도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도박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취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박이 주는 긴장감과 흥미를 다른 활동으로 채우지 않으면 쉽게 다시 빠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박을 끊고 싶어 하지만 할 일이 없으면 결국 다시 도박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건강한 취미를 가지면 도박을 떠올릴 시간이 줄어들고 삶의 만족도도 높아집니다. 운동은 도박을 끊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걷기, 요가, 수영 같은 운동을 하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도박에 대한 집착도 줄어듭니다. 독서나 글쓰기 같은 활동도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손으로 직접 만드는 취미,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나 공예, 악기 연주 같은 활동도 도박을 잊게 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도박을 대신할 만큼 몰입할 수 있는 취미를 찾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취미가 어색할 수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도박을 끄는 사람들 중에는 새로운 취미를 찾으면서 인생이 긍정적으로 바뀐 사례가 많습니다. 도박을 그만두려면 단순히 참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채울 수 있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박을 끊는 데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도박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외로움입니다. 도박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유일한 대화 상대가 되면 도박을 끊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면 자연스럽게 도박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이나 지역사회에서 운영하는 동호회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녀나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면 도박을 떠올릴 시간이 줄어듭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을 꾸준히 유지하면 도박이 아닌 다른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종교 활동이나 명상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도박을 끄는 사람들 중에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면서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사례가 많습니다. 도박이 아닌 새로운 환경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면 도박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박 중독이 심각한 경우 혼자의 힘으로 벗어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도박이 습관이 되고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박 중독은 단순한 의지 부족이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도와주려 해도 본인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쉽게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도박 중독 치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상담센터나 병원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도박 중독 치료 프로그램은 심리 상담, 그룹 치료, 행동 교정 등을 포함합니다. 같은 문제를 경험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도박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스스로 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강한 다짐이 필요합니다. 가족들도 도박 중독을 단순한 나쁜 습관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문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도박을 끊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정한 생활 패턴을 유지하고 건강한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박에서 완전히 벗어나면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삶의 질도 훨씬 좋아집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70대 이후 도박에 빠지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박은 절대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외로움과 무료함, 경제적 불안이 도박의 시작이 될 수 있지만 건강한 취미와 인간관계를 만들면 충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도박에서 벗어나려면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일상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은 도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주변에서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이나 지인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도박이 아닌 건강한 삶을 위한 방법을 함께 고민해 봅시다. 앞으로도 노년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예전에는 쉽게 하던 일들도 이제는 조금만 움직여도 힘들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스스로 답답할 때도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영양제를 찾습니다. 하지만 영양제만으로 몸과 뇌가 젊어질까요? 물론 영양제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것보다 더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사람은 활기차고 건강한 반면 어떤 사람은 기운이 없고 무기력해 보입니다. 그 차이는 생활 습관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영양제 없이도 몸과 뇌를 젊게 유지하는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변화만 줘도 몸의 활력이 살아나고 기억력도 또렷해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사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제 노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며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피곤함을 쉽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아서 자주 쓰던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잊어버리기 일쑤입니다. 병원에 가보면 나이 드시면 다 그렇죠라는 말만 들을 뿐 특별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보조제를 찾게 되고 여러 가지 영양제를 챙겨 먹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영양제를 먹어도 몸이 확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꾸준한 생활 습관이 몸과 뇌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실제로 노화를 늦춘 사람들의 공통점은 생활 습관을 철저히 관리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먹는 것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몸을 움직이고 뇌를 자극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을 실천하시면 몸과 뇌의 나이가 젊어지는 변화를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영양제보다 더 중요한 방법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력이 떨어지고 쉽게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하체 근육이 약해지면 조금만 걸어도 힘들어지고 넘어질 위험도 커집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관절과 뼈에도 부담이 가면서 통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육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라도 가볍게 스쿼트를 하거나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계단을 이용해서 다리를 자주 움직이는 것도 하체 근육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노화 속도가 늦춰집니다. 반대로 근육량이 줄어들면 몸의 탄력이 떨어지고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노년기에는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근력 운동도 함께 해야 합니다. 하루에 몇 분만 투자해도 근육을 유지하는 것만으로 몸이 젊어지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걷기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운동 중 하나입니다. 매일 30분만 걸어도 심폐 건강이 좋아지고 근육이 유지됩니다. 꾸준히 걷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노화 속도가 느리다고 합니다. 걷기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고 신체 에너지를 높여줍니다. 걸을 때는 자연스럽게 팔을 흔들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이나 저녁에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걷기는 뇌에도 좋은 영향을 주어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꾸준히 걷는 노인들은 인지 기능이 더 오랫동안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거리부터 시작해서 점점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계단 오르기나 경사진 길을 걷는 것도 근력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혼자 걷는 것이 지루하다면 친구들과 함께 걷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걸으면 더욱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라도 빼먹지 않고 꾸준히 걷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연성도 노화에 영향을 줄까요? 유연성은 단순히 몸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과 직결됩니다. 몸이 뻣뻣하면 근육과 관절의 기능이 저하되고 움직임이 둔해집니다. 반면에 유연성이 좋은 사람들은 낙상 위험이 줄어들고 관절 건강도 더 오래 유지됩니다.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의 긴장이 풀리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특히 아침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하루 종일 몸이 가볍고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다리를 펴고 허리를 숙이는 동작만 해도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요가도 유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몸이 유연하면 허리와 무릎의 부담이 줄어들어 통증이 완화됩니다. 실제로 유연성이 좋은 사람들은 노년에도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연성이 좋은 사람은 몸뿐만 아니라 뇌 건강도 더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면 혈류가 증가해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하루 5분이라도 스트레칭을 하는 습관을 들이면 몸이 훨씬 젊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뇌 건강을 유지하려면 어떤 습관을 가져야 할까요? 뇌도 근육과 마찬가지로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기능이 저하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은 뇌를 자극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외국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대표적인 뇌 건강 활동입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 뇌의 다양한 영역이 활성화되면서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악기를 연주하면 손과 눈, 귀를 동시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인지 기능이 더욱 좋아집니다. 그림 그리기, 글쓰기, 퍼즐 맞추기 같은 활동도 뇌를 자극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잘하지 못해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텔레비전을 보는 것보다는 직접 손을 움직이고 사고하는 활동이 더 효과적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단순히 재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평생 학습을 지속하는 사람들은 인지 저하 속도가 느리다고 합니다. 한 가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계속해서 발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배우고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뇌 건강을 유지하는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손을 움직이는 것은 단순한 신체 활동이 아니라 뇌를 자극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손끝에는 많은 신경이 연결되어 있어 손을 자주 사용할수록 뇌가 활성화됩니다. 뜨개질, 자수, 퍼즐 맞추기 같은 활동은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손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치매 발병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손글씨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글씨를 쓰면서 손을 움직이면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면서 손글씨를 쓸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공책에 글을 쓰는 습관을 들이면
뇌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손으로 만드는 취미를 가지면 성취감도 느낄 수 있어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손을 움직이는 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감각을 자극하고 집중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요리할 때 채소를 다듬거나 반죽을 하는 것만으로도 뇌 자극이 됩니다. 피아노나 기타 같은 악기를 연주하는 것도 손과 뇌를 동시에 활성화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손을 많이 사용할수록 뇌의 신경망이 활발하게 유지되어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뇌 건강을 유지하는 또 다른 중요한 습관은 무엇일까요? 글쓰기는 뇌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활동 중 하나입니다. 하루 10분만 글을 써도 기억력과 사고력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일기를 쓰거나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글을 쓰는 과정에서 우리는 기억을 떠올리고 정리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손글씨로 직접 글을 쓰면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쓰는 내용을 소리내어 읽으면 뇌 자극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글을 쓰면 논리적인 사고 능력이 발달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짧게라도 매일 글을 쓰는 습관을 들이면 치매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문장으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쓰는 것입니다. 특정 주제를 정해서 글을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사고가 강화됩니다. 글을 쓰는 과정은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뇌 건강뿐만 아니라 몸 전체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습관은 무엇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근육이 줄어들면 힘이 없어지고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근육이 유지되지 않으면 활동량이 줄어들고 노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생선, 달걀, 두부, 닭고기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매일 섭취해야 합니다. 콩류나 견과류도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채소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녹색 채소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채소는 소화 기능을 돕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단백질과 채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면 몸의 회복력이 좋아집니다. 매일 식사에 단백질과 채소를 포함하는 것이 건강한 식습관의 기본입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근력이 유지되어 일상생활이 더 활기차게 변합니다. 그렇다면 건강을 위해 피해야 할 음식은 무엇일까요? 현대인의 식습관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가공식품 섭취가 많다는 것입니다. 가공식품에는 방부제, 인공 첨가물, 나트륨 등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몸에 염증을 유발하고 노화를 가속화시킵니다. 특히 라면, 햄, 소시지, 패스트푸드 같은 음식들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자극적인 음식은 일시적으로는 맛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건강을 해칩니다. 가공식품을 줄이고 자연식 위주의 식사를 하면 몸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자연식이란 가공되지 않은 신선한 재료로 만든 음식을 의미합니다. 쌀, 채소, 생선, 견과류 같은 자연식품을 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식 위주의 식사는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특히 짠 음식과 단 음식을 피하면 몸의 염증이 줄어들고 피부도 좋아집니다. 음식을 선택할 때 가공된 음식보다는 최대한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기운이 나고 활력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 동안 꼭 챙겨 먹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의 중요성을 간과합니다. 하지만 물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몸의 약 60% 이상이 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이 필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세포가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의 수분 함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피로감이 쉽게 쌓입니다. 또한 뇌 기능에도 영향을 미쳐 집중력과 기억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최소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나 탄산음료 대신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을 마시면 몸의 신진대사가 활발해집니다. 식사 전후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면 소화 기능도 원활해집니다.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몸과 뇌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마음 상태는 신체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은 면역력이 떨어지고 각종 질병에 더 취약해집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더 오래 살고 건강하게 나이를 먹습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낙천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낮다고 합니다. 행복한 감정을 자주 느끼는 사람들은 뇌에서 엔도르핀과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스트레스를 낮추고 몸의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들은 젊고 활력 있는 삶을 유지할 확률이 높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하면 몸도 그 영향을 받아 노화가 가속화됩니다. 반대로 하루에 한 번이라도 감사한 일을 떠올리는 습관을 들이면 정신 건강이 향상됩니다. 나는 오늘 어떤 좋은 일이 있었지? 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젊음을 지키는 강력한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명상과 호흡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깊은 호흡을 하면 몸의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신경이 이완됩니다. 하루에 단 몇 분만이라도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명상을 하면 뇌의 스트레스 반응이 감소하고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명상을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기억력이 더 좋고 감정 조절이 잘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호흡 운동을 할 때는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깊은 호흡을 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자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 효과가 더 큽니다. 명상은 마음뿐만 아니라 혈압을 낮추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가 많을 때는 짧은 명상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명상이나 호흡 운동을 꾸준히 하면 스트레스 관리 능력이 향상됩니다. 하지만 명상보다 더 강력한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과의 교류입니다.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뇌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사회적 활동이 활발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지 기능이 더 오래 유지됩니다.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뇌가 자극을 받으면서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자주 어울리는 것이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과 함께 웃고 대화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행복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외로움을 느끼면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이는 뇌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보다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동호회 활동을 하거나 지역 사회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온라인을 활용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도 많아졌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누군가와 대화하는 습관을 들이면 인지 기능이 더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노년기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몸과 뇌를 유지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노화와 수면의 관계를 간과하지만 숙면은 젊음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가벼워지고 자주 깨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하지만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몸과 뇌의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면 중에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세포가 재생되고 손상된 조직이 회복됩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저하됩니다. 또한 불면증이 지속되면 뇌의 노화 속도가 빨라지고 치매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혈압을 높이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피부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 잠이 부족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주름이 쉽게 생깁니다. 숙면을 취하면 몸 전체의 염증 수치가 낮아지고 신체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됩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날이 많아지면 피로가 누적되면서 생활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어도 깊고 질 좋은 수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숙면을 위해서는 일정한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낮 동안 충분히 햇빛을 쬐면 몸의 생체 리듬이 조절되어 밤에 잠이 더 잘 옵니다. 자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줄이면 뇌가 더욱 편안한 상태로 전환됩니다. 블루라이트는 수면을 방해하는데 특히 밤에 전자기기를 오래 사용하면 숙면을 취하기 어려워집니다. 자기 전에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가벼운 독서를 하면 긴장을 푸는데 도움이 됩니다. 방 안의 조명을 어둡게 하고 수면 환경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침실 온도는 너무 덥거나 춥지 않게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숙면을 돕습니다. 저녁 늦게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를 마시는 습관은 피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 수면의 질이 더욱 좋아집니다. 하지만 낮잠을 너무 오래 자면 밤에 숙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낮잠을 제대로 활용하면 오히려 뇌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낮잠은 제대로 활용하면 피로를 풀고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낮잠을 자면 오히려 밤의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낮잠 시간은 20분에서 30분 사이입니다. 짧은 낮잠은 집중력을 높이고 오후의 피로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낮잠을 자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기억력이 더 좋다고 합니다. 낮잠을 잘 활용하면 혈압을 낮추고 심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낮잠 시간이 길어지면 밤의 수면 리듬이 깨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오후 늦은 시간에 낮잠을 자면 밤에 쉽게 잠들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낮잠을 잘 활용하면 하루 동안의 피로를 효과적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짧은 낮잠 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을 하면 더욱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낮잠을 잘 조절하면 밤 수면의 질도 함께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건강한 노년을 위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몸과 뇌를 젊게 유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영양제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근육을 유지하고 뇌를 자극하며 올바른 식습관과 스트레스 관리를 하면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숙면을 취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는 것도 젊음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 중 하나라도 실천해 보시면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건강을 위해 어떤 습관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혹시 좋은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이나 지인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앞으로도 노년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